뒤에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오는 거구나. 많이 빠지면 그 다음 해가 많이 오릅니다. 내년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30%가 넘는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3,100포인트 정도까지도 가능한 시장이다. 지금 환율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맞습니다. 2017년을 보면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시장에 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삼성전자도 되게 좀 암울해 보이지만 제가 어제 들은 첩보가 하나 있는데 참 힘든 하반기였고, 특히 12월에는 12월 초부터 참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2024년 특히 12월 좀 어떻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전형적으로 12월 달은 그래도 강세장이 연출되는 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생각해 보시면 8, 9, 10월 달에 미국 시장도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찍을 때 우리 시장도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11월, 12월 달 두 달 동안에 거의 15% 상승을 하면서 강세장을 연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그리고 12월 초에는 또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거기다가 어제 주말에 또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많이 다운시키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래도 연말에 시장이 강했던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그런 상승장이 오지 않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무겁고 좀 기운이 빠지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뭐 저보고 여의도의 대표적인 낙관주의자. 여전히 내년 시장은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12월 연말을 좀 기분 좋게 끝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자료를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쭉 만들면서 핵심 키워드를 제일 첫 장에다가 넣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2022년도에 미국 시장이 3,500이 깨졌을 때, 그때도 2022년 11월 달에 굉장히 비관적인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주식을 한 30년 동안 하다가 느낀 부분이,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오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비관 속에서 탄생하는 이 강세장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에 존 템플턴 경영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존 템플턴 경영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가 과거에 언제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지금이 거의 뭐 최악의 국면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주식 시장이 다 같이 빠졌을 때 우리가 좀 참담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만 이래 좀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한 부분인데, 그래서 템플턴 경이 이 다음 질문에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왜 내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을 찾느냐면 비관적이어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제 싸졌다라는 거, 그 부분이 뭐 가장 큰 호재인데, 이것 말고도 싼 주식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들이 내년에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는 2년 전 이맘때가 생각나는 게, 그때도 참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과 저희 연말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돼서,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2년 연속 하락하는 건 없더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환율 밴드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그렇게 돼서 놀라기도 했었는데, 올해가 이제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은 그러면 그래도 좀 상승할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뿐더러,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옷은 쌀 때 많이 사는데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를 때 많은 분들이 좀 네.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최신의 흐름을 거슬러서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갸우뚱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2025년 전망이나 우리들의 대응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지 좀 이야기 풀어주시죠. 네. 그 환율 부분은 제가 보기 좋게 좀 크게 틀렸고요, 올해는. 올해는 네. 네. 그리고 환율이 3년 연속 상승을 했다가 4년째는 보통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해가 아마 4년 연속 환율이 상승해서 끝난 네. 해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퀀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 베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4년 연속 올라서 끝난 네, 해가 됐고요. 그런데 그 과거에 지금처럼 이 환율이 높았던 적이,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이유가 그동안의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9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였었고, 예. 그 다음에 또 환율이 1,400원 뚫었을 때는 2008년이었잖아요. 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1,590원까지 갔었고, 그러고 1,400원을 넘었었던 거는 22년도에 1,444원까지 갔었던 그런 페드의 고금리 때문에 발생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또 1,470원, 80원이 되니까 이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지금은. 예. 없는 상황이고, 이 시스템 리스크를 간단하게 시스템 리스크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질문을 하시면, 경제가 부실해지면서 금융이 부실해지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나라 IMF 때 2008년 전부 다 금융이 부실했고요. 금융이 부실해지는 위기가 오지 않으면 조정으로 끝나고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한 그런 환율 상승이 아니라 1980년 초에 페드의 고금리로 인해서 발생했던 킹달러, 예.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였다. 1980년대 초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러면 1980년대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 고물가 속에서 1982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의 8년 연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89년까지였죠. 8년 연속 양봉이 나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1982, 83, 84년까지 그냥 박스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당시에 일본 회사들도,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수출을 잘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킹달러 시대 때 수출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체감하는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때도 수출주가 굉장히 수혜를 봤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킹달러 시대는 철저하게 이 달러를 잘 벌어오는 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자는 게 저희의 방침이었고, 그런데 절반에 성공하고 절반에 실패를 저희는 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수출 중심으로, 수출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올해 반도체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반도체 전체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경쟁 우위에서 어떻게 보면 탑티어였다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은 인텔 같은 기업들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예. 반면에 이 반도체의 AI 모멘텀으로 발생한 이 반도체 랠리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졌던 엔비디아, TSMC, 하물며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20%가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삼성전자의 부진이 되게 좀 아쉬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기업, 삼양식품이라든지 전력기기,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을 맡고 있는 조선, 이런
섹터들은 보면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네, 환율이 이렇게 계속 높은 상황이면 달러를 잘 벌어들이는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우위를 항상 체크하면서 투자하자. 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K 음식이나 K 전력이나 이런 K자 붙은 것들은 실제로 잘 갔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대장주가 좀 나가줘야 풀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삼성전자도 이익 추정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전한 우려들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환율이 빠르게 잡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걱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반도체를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하게 이 반도체 섹터의 조정은 길어봐야 1년입니다. 길어봐야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게 맨 왼쪽이 2014년부터거든요. 예. 2013, 14년도에 반도체 랠리가 있었고 15년도에 저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조정이 있었는데 저 조정이 한 1년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부터 17년, 18년까지 또 랠리가 있었고 거의 2년 동안 랠리죠.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19년도에 또 랠리가 있습니다. 또 랠리가 있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 빠졌던 거였고, 최근에 하락은 2022년도에 저렇게 한 1년 정도 10개월 빠졌죠. 10개월 정도 빠졌었고 다시 올라가는데, 최근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가 6개월째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시면요, 2015년도에 저렇게 한 7개월 빠집니다. 7개월 빠지고,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7개월 빠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면 한 8개월 빠지고 올라가고, 2022년도에도 한 10개월 정도 빠지고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7월부터 음봉이 나기 시작해서 벌써 6개월 조정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쪽 제도권에서는 이번에 반도체 조정은 내년 1분기 정도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다시 가격이 돌아선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반도체는 약간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돌아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못 움직인다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종목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 3, 4월까지는 이익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는 종목장, 하반기는 다시 반도체가 끌고 가는 그런 장이 되면서 내년 시장이 아까 홀수 짝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홀짝의 비밀을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그 홀수의 짝수의 수익률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표를 올 초에도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왼쪽이 홀수년도고 오른쪽이 짝수년도죠. 그죠? 그리고 홀수년도의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은 25%, 코스닥은 무려 40%나 되는데, 죄송하게도 짝수연도에는 코스닥이 오른쪽 보시면 짝수연도에 수익이 난 경우가 2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수익률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평균 짝수연도에는 마이너스 17.5%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4월 이후로는 코스닥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건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코스닥 지수가 1% 정도 네. 빠졌고, 그걸 또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를 달러로 환산해서 보잖아요. 30%가 넘게 빠졌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그 다음 해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30%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또 뒤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이게 지금 코스닥의 연봉 차트이거든요. 네. 연봉 차트를 보면 올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는데 이 분홍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게 10년 이평선입니다. 예. 10년 이평선. 그래서 10년 이평선 밑에서 사면 항상 주식을 사면 먹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보면 5년 이평선이 있는 때까지 대부분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5년 이평선이 어디냐면 845예요. 지금 뭐 670 정도니까 670에서 845가 되려면 거의 17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25%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요.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보면 연봉을 보시면 5년 이평선이 2630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10년 이평선이 2383입니다. 예. 오늘 2399로 끝났잖아요. 네. 10년 이평선을 보면 이 10년 이평선 밑에서 주식을 살 기회를 잘 안 주는데요. 네. 10년 이평선 밑에서 살 기회를 주면 사모 항상 먹는다. 아까 2022년 11월 말씀하셨는데 22년도 10월 달에도 미국이 또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우리나라 지수 2134를 찍었었을 때인데 이때도 샀었으면 2023년도에 예.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이 지수대에서는 크게 무서워할 건 없다. 네,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올해 제가 2,900에서 한 3,200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2,900을 못 찍었습니다. 예. 2,890 정도로 찍었었는데 내년 시장에는 제가 생각했던 이 5가지 모멘텀이 다 발생을 하면 그러면 내년 시장은 3,050에서 3,100포인트 정도까지도 예,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연말 들어서 삼성전자 10년 선도 많이 봤었거든요. 네. 120개월 선이라고 하죠. 네. 거기도 약간 다 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까? 이것도 10년 선에 닿으면 빠진 적은 과거에 많이 있진 않았는데 이것도 충분히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 질문이 나올까 봐서 제가 삼성전자 그래요? 네, 연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의 10년 이평선 활용법이라고 제가 적어왔었는데 저 분홍색의 보라색이죠. 뭐 보라색의 점선이 10년 이평선인데 저 10년 이평선에서 투자하면 항상 먹었습니다. 네, 항상 먹었는데 지금은 경쟁력이 옛날 같지 않잖아 이런 질문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였냐면 2013, 14, 15년도 요때 보시면 요때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13, 14년도에 랠리가 옵니다. 반도체 지수 랠리가 오는데 요때 유독 삼성전자가 3년 연속 음봉이 나면서 못 올라갔었어요. 예. 2015년도에 요 10년 이평선까지 빠지고 삼성전자의 PBR 1배를 깼던 적도 요때 2015년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 나왔었고요. 그때도 삼성전자 IR을 가보면 중국이 또 반도체 굴기를 요때 15년, 16년도에 외쳤었거든요. 중국이 쫓아온다는데 삼성전자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16년, 17년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10년 이평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인데 55,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되게 좀 암울해 보이지만 제가 어제 들은 첩보가 하나 있는데 예. 네, 우리가 뭐 내부자 정보를 꼭 듣지는 않더라도 내부자 정보 듣고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잡혀가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30% 이상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AG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GPU와 달리 그렇죠. 네. 약간 이 맞춤형 반도체처럼 AI 서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브로드컴이 상당히 좋은
실적 전망을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딱 보면 이번에 가이던스가 쇼크가 나오면서 네. 빠졌었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Q&A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고객들이 지금 물건을 달라고 세도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보고 제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쪽에 일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안 그래도 브로드컴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브로드컴이 아니 TSMC랑 해야지 왜 삼성전자라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TSMC가 병목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SMC의 빅5 고객이 있는데 브로드컴은 6번째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빅5 고객 물론 1등이 엔비디아, 애플, 메타 이렇게 구글 뭐 쭉 있는데 이 고객들 상대하기도 빠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같은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보다 보고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요때 2016년, 17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3, 14, 15년도에 그냥 그 전에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2011, 12, 13년도에 이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갤럭시 S 시리즈가 2010년, 11년에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침투되던 시기가 2013년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모건 스탠리랑 저쪽에서 세츄레이션 되어 간다. 아니 침투율이 겨우 50%인데 뭐 벌써 세츄레이션 포화되는 시장이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실제로 이렇게 빠지더니 그 다음에 16, 17년도에 어떤 모멘텀이냐면 데이터 센터였잖아요. 그리고 요때 당시는 지금의 AI 서버와 같은 개념이 뭐였냐면 클라우드였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뭐지? 그러면 이제 막 구름 그려가지고 이제는 자기 PC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엑셀 작업이랑 뭐 다 할 수 있어. 그런 걸 공부를 하던 때가 바로 요때였었습니다. 그러더니 2016년, 17년, 18년도에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AI 모멘텀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저는 2029년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를 뭐 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내가 제대로 지금 사고 있는 거 맞나? 되게 무서우실 것 같은데 2016년, 17년과 같은 그런 거대한 AI 모멘텀이 이번에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10년 이평선 55,000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5년 이평선 위로 항상 올라가거든요. 보면 항상 5년 이평선 위로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럼 5년 이평선은 어디 있나 봤더니 지금 7만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을 내년에는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면서 나온 가격이 뭐 7만 원대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러면 7만 원이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반등이긴 한데 좀 상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차 뭐라고 해야 될까? 1차 성과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단가가 7만 원이 넘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번에 올라갈 때 외국인의 평단가가 한 69,000원이었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평단가가 한 68,000원,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꾸준히 사신 분들은 이번에도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참 매매를 잘하신 게 7만 원 이상에서 계속 파셨어요. 그죠? 그거 계속 파는 걸 누가 받아줬냐면 외국인들이 다 사면서 주가를 올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사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사실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도 그 폭락할 때 삼성전자 사가지고 다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2022년, 2023년 전자는 안 된다 했을 때 그때도 우직하게 5만 원, 6만 원대 사신 분들이 이번에 위에서 또 8만 원 근처에서 다 팔아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또 우직하게 사고 계시는데 이번에 7만 원이 상단이 아니라 지금 이 AI 그 반도체의 앞단의 수요는 우리가 뭐 PC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센터 요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AI 쪽에서 사실 재작년에만 얘기했던 것도 자율주행이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 되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쓰인다부터 거기다가 지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세상이 돌아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반도체의 앞단에 새로운 수요가 막 생기는 거 보면 생각지도 못하던 이 수요 때문에 이 반도체도 거대한 장치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뭐 HBM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반도체 이번에 삼성전자에 돌아섰을 때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계속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파운드리에서도 계속 점유율 9%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네.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기술력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저는 전자는 항상 3, 4년마다 정고점을 돌파하거든요. 네. 네, 그런 기술적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9만 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종합해 보면 그래도 내년의 주요 트렌드 및 모멘텀은 여전히 그런 AI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네요. 네, AI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지난 2달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발 위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작년 연말부터 빠르게 지금 경기가 회복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상해를 갔다 오신 분의 얘기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그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주가가 있습니다. 뭐 시트립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딜라오 같은 그 뭐죠? 마라탕 이런 거 먹는 거, 화거 먹는 식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간 사치제 중에서는 마우타이라든지 그런 오량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돌아서고 있어요. 네, 이런저런 걸 보면 중국 소비 모멘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우리나라 제1수출 국가인 중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올해 내년까지 소비 성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AI 모멘텀이 글로벌한 증시의 하나의 큰 주도 섹터라면 우리 쪽에서는 중국 소비 모멘텀도 하나의 또 축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이렇게 반대 쪽에서 질문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굳이 말씀 드려보자면 첫 번째 AI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참 많이들 놀렸어요. 네. 그러면서 AI 투자하고 싶고 반도체 투자하고 싶으면 엔비디아를 사야지 왜 삼성전자를 들여다보고 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이 와중에도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설명과 예. 마지막에 중국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중국도 생각보다 근데 빨리 살아나지 못하더라. 대규모 부양책을 계속 했는데 우리가 그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들도 분명히 시장에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네, 솔직히 나와서 이제 종목을 언급을 하는 게 늘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사셨던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그다음에 2차전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보면 아까 뭐 브로드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2, 제3의 고객이 지금 물량을 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의 Q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종목을 얘기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그 Q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회사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 봐야 되잖아요. 네. 보면 그 독보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할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에도 분명히 영업이익률이 20%, 30%, 40%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전체 시장이 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네. 그런 주식들도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맞아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수급이 실제로 좀 비어있는 듯한 소부장들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걱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저희 형님이 중국에 2004년부터 가서 지금도 북경에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중국에서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중국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발 위기, 옛날부터 중국발 위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맞죠. 예,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중국이 작년에 무역수지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예, 우리가 위기를 겪었던 97년도에도 92년부터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 보유고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300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중국이고, 실제로 중국의 외화 보유액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달성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늘 말씀드렸고, 중국의 헝다라든지 벽개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을 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적폐청산의 개념인 예. 거지. 시진핑 입장에서 독재를 오랫동안 강화하기 위해서 후진타오 시절, 강택민 시절에 흥했던 부동산 기업들을 이제 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인 거지. 중국의 부동산이 뭐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수준으로 무너지는 조짐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중국발 위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위기인지를 조금 한 번씩 따져보면 큰 위기, 이게 시스템 위기로 다가올 만한 위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우려들 한번 또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고, 또 내년에 우리를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소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2.0인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야, 정책 시행되는 거 보고 대응 전략을 펼쳐야 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님께서는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겪어봤었잖아요. 네. 네,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비슷한 일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되면 뭐 석유화학이 좋지 않을까, 공화당 후보가 되면, 이런 얘기할 때도 제가 2017년, 18년, 19년도 엑슨모빌 차트 보면 네. 못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로 유가 오르는 걸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언급을 한 300번 정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 우려도 너무 과하게 지금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016년도에도 2017년 시장에 대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의 랠리가 온다라고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였냐면 법인세 인하였어요. 예. 네, 그때 법인세가, 미국 법인세가 35%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한 18%까지 낮추겠다 했는데 21% 낮췄었죠. 네. 근데 21%로 낮춘 게 언제 확정이 됐냐면 2017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1월 20일 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9개월 뒤에 실질적으로 12월이니까 11개월 뒤에 법인세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미국 시장이 2017년 내내 강해요.
중간에 약간 왔다 갔다는 있었어도 17년 내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시장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팍팍하고 조정이 올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4.6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꺾이는 걸 봐야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갈 건데 큰 조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좀 안심하고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까는 트럼프가 이번에 법인세를 15%까지 낮춘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20일로 돼 있던 걸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8%, 17%까지는 낮출 것 같아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나 15%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법인세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는 미국 시장은 크게 안 빠진다. 사실 무슨 지금 머릿속에 약간 1월 시장, 1월 말에서 2월 시장을 약간 조정이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하고 나면서 네.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조정이 만약에 10% 이상의 조정이 오면 법인세 인하라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살려고 매수 대기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법인세 인하까지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월 달에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는데 BOJ의 통화정책회의예요. 네. 이번에 12월 18일, 19일 날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하루 전에 나스닥이 3% 빠졌었잖아요. 3.5%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그게 FOMC 회의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빠져서 FOMC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BOJ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월 23일 날 BOJ에서 아니 12월은 그래도 동결할 거다라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네. 1월 23일은 인상할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의 CPI가 다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선반영이 되면서 1월 15일 이후로는 약간의 조정이 한 보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좀 리스크 차원에서 BOJ 통화정책회의는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법인세 인하 시점까지는 좀 미국 증시에 대한 강세도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낙관론자 앞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려니까 제가 비관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법인세 인하 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니까 결국 이게 인플레 압력을 더 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시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또 FOMC의 통화 정책까지 이야기가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늘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도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F-35기에 대해서도 저렇게 가성비 안 나오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데다가 국방비를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눈먼 돈으로 쓰는 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논리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찍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을 좀 줄이는 식으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할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반론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대표님 처음부터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지금 든 생각이 국내 자체 모멘텀은 없나? 있죠. 약간 회의감입니다. 네. 찾아보면 뭐 없을까요? 내년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자체 모멘텀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 수출이잖아요. 네. 수출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수출이 최근에 약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맞습니다. 받았던 거거든요. 예.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국의 수출이 YOY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세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출이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 있는가? 그거는 우리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ISM 제조 PMI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서 이 PMI가 그동안에 보면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보고 하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도 이 탄핵 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 보고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경제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펜딩 상태로 바뀐 것처럼,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제가 이거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동그라미 쳐놨던 때가 전부 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입니다. 네. 96년, 그리고 2000년, 2004년, 2008년, 뭐 2012년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PMI가 이렇게 항상 안 좋았었어요. PMI가 지금 파란색 파란색 선이죠? 선입니다. 파란색 선이고 흰색은 페드의 금리고요. 그래서 지금 PMI가 48 언저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잖아요. 2016년도에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났을 때도 보호무역주의, 그때도 2016년도에 트럼프는 계속 보호무역주의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였어요. 그레이트 어게인이었는데, 근데 PMI가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2016년 말에서 이제 17년, 18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2012년도 오바마 재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보면 이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PMI가 위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그 PMI가 치솟고, PMI 구매 관리자잖아요. 그 구매 관리자가 구매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한국, 독일 뭐 이런 제조 강국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PMI가 일단은 돌아서는 게 우리나라 시장을 반등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증시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에는요, 옛날부터 저희 펀드 매니저들끼리 지분 구조가 약한 회사를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M&A가 된 경우가 없어 라고 저희는 늘 얘기했거든요.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약간은 지금 지분 구조로 보면 결국 최 회장님 일가 쪽의 이사진절이 거의 다 이제 좀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고려아연 같은 회사가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표본이에요. 그냥 33.4% 들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지배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적은 지분으로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게 안 되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해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벌써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에 보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확 늘었어요. 확 늘은 부분이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호지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주식을 살려면 고려아연처럼 이번에 140만 원, 150만 원의 주식을 사야 돼요. 평소에 50만 원, 60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 주가 올라가면 어차피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런 33.4%만 들고 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고려아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2조 5천억의 대규모 유상증자, 그게 옛날에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옛날에. 근데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면 주주가치 훼손으로 엄청난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멘텀이 저는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금투세 가지고 얘기가 많았지만 금투세보다도 먼저 상법 개정부터 하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면 그 엄청난 우리나라의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수급에 엄청난 개선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이 개선되는 첫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굉장히 낙후된 동네를 재개발을 하잖아요. 네. 예, 재개발을 하면서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최신 아파트를 지으면 완전히 동네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 원인이 그 소액 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그렇죠. 뒤통수 치는 그런 지배구조였는데 그게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오너 일가이기 때문에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그 시장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좀 확 뒤집어지는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한 달이 건너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행동주의 펀드 쪽인데 아니 한국에 너무 이렇게 널려져 있는 네.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한국 주식을 보면 지금 너무 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면 무조건 먹을 것 같은데 행동주의 펀드에서 사도 되는 건가라고 한 달이 걸려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03년도 소버린 사태가 일어났을 때랑 지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때는 우리나라 IMF 직후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외국계 자금이 우리 기업을 먹으려고 해? 그랬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미용 기계를 높은 가격에 인수해가지고 사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주주 가치를 개선시키고 우리나라에 지금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이 뭐 2040년에 고갈, 50년에 고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밸류업을 시켜주면 우리의 노후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만 하지 마시고요. 그 상속세랑 그 증여세도 어느 정도 개선을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한테다가 이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당근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러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주사들 PBR 보시면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0.3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10조짜리가 그냥 3조에 거래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PBR 1배가 넘는 상황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증여세를 30%로 저는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재벌 입장에서는 상속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죠. 네, 올릴 필요가 없고 그냥 대대손손 그럼요. 경영권 장악하면서 등기사로 월급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데 이 증여 상속세를 PBR 1배 이상인 경우에는 30%로 낮춰만 주더라도 우리가 세금 30% 내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60%를 내려니까 아까운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도 부자 감세 아니냐 할 수는 있는데 자 10조짜리를 회사를 3조에 평가받고 있는데 이걸 60% 세금을 때려봐야 368 1조 8천억이에요. 네, 네. 그런데 10조짜리 회사를 10조에 30% 세금 때리면 3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많은 기업들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는 거의 다 대주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3조로 평가받는 회사가 10조가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고갈 연수가 한 20-30년 뒤로 쫙 미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맨날 요즘 보면 뉴스에 국민연금 뭐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뭐 내는 금액을 더 늘릴 거냐 받는 금액을 줄일 거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을 확보를 해서 그 자산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밸류업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상속 증여세도 PBR을 보면서 차별화돼서 해주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벌 감세가 아니라
밸류업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게 안 되고 저는 올해 초에 뭐 밸류업 지수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예. 밸류업 지수에서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저는 완전히 그거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게 그 재벌 오너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그렇죠. 네. 그게 무언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런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어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당근책을 줌으로써 또 밸류업을 실질적인 밸류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꼭 당국 관계자들이 좀 이 방송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흐름들을 쫙 맥을 짚어 주셨는데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수출주나 반도체에도 얘기는 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2025년의 주요 섹터들 있으실까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은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 몰랐었고 네. 못 맞췄는데요. 환율이 고환율이 되면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원당 3천억 정도,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300억, 200억. 3천억, 2천억, 그거 좀 헷갈리긴 한데 분명히 환율 10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하고요. 그게 크게 우리가 뭐 찾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보면 되는데 최근에 그 조선업 같은 경우를 보면 약간 방산하고 조선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그 경쟁 구도거든요. 네. 그러면 방산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방산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좋죠. 네. 빨리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 앞단의 시장은 열리기는 열리는 건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면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의 시대가 되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고 그 60년대, 70년대 전쟁이 없었는데 방위산업에 대한 그 투자가 제일 많았을 때예요. 예. 왜냐하면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 방산 모멘텀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모멘텀이 생겼는데 우리가 미국하고의 뭐 LNG 선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사이클이 2004년도에서 2007년도 갈 때 그때 현대중공업이 40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태움 같은 회사는 130배가 오르는데 그때는 중국이 WTO에 2001년도에 가입을 하고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 만든 물품을 세계에다가 전부 다 날라야 되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배가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죠. 거기다가 2008년 8월 8일 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또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했었고 그 모멘텀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인도가 이제 중국을 대체하잖아요. 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게 맞아? 미국이 설정한 프레임이잖아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인도가 이제 중국이 되는 거예요. 25년 전에 중국이 지금 인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인도가 상선만 1000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도가 새로운 공장 역할을 하게 되면 상선만 1000척이 필요하는데 이걸 누가 제일 잘 만드나 보더니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없죠 지금.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다가 옛날에는 줬는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한테도 그러겠죠. 야 중국 배 쓰지 마. 이번에 또 선박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죠? 발의가 됐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조선의 새로운 2004년부터 7년까지의 그 모멘텀이 이제 새로 시작됐다. 그렇게 봐집니다. 조선 하면 저희가 이제 소위 그 미국 모멘텀을 1차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이외에도 인도 모멘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방산에 대해서도 전쟁이 끝나가지만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중립국 개념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다들 뭐 나토 가입이다 뭐다 하면서 좀 양갈래로 좀 편가르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방산에 대한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맥을 훔치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55분이 지나가지고요. 네. 그래도 대표님께 마지막 한마디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2024년 사실 위로도 필요하고 2025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인데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그 1, 2월 달에 짧은 조정이 있더라도 저는 내년 시장에 있어서 또 상승의 모멘텀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 3월 달에도 이 환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달에 11월 달에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환율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아니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환율을 낮추라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랠리가 강달러가 약달러로 변하게 되는데 차트 요 부분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 10월 그리고 당선됐던 11월 그리고 12월까지 3개월 연속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 되면서 환율이 이래 쭉 빠집니다. 빠지면서 아까 이머징 마켓, 뭐 홍콩, 우리나라 전부 다 2017년도에 랠리가 시작됐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될 거라는 거죠.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환율도 안정적이. 지금 환율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예, 이게 시스템 리스크냐 이런 생각으로 많이 걱정하시는데 2017년을 보면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시장에 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2년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이 12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주식이 그 다음 해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입니다. 2023년 7월까지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도 2022년 11월,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종목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거로 생각하니까요. 올해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을 정도로 저도 힘든 장을 보냈었는데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희망적인 장이니까요. 올해 손실 나셨던 거 다 만회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주식으로 큰 대박 나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